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될 하나증권 강남 파이낸스 WM센터의 김대열 부장입니다. 오늘은 시니어의 현명한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시니어의 금융자산관리 방향 설정에 대한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시니어의 금융자산관리 전략,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고기를 잡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체스를 두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종반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의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방향 설정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장수 시대에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보통 1H, 4개의 F를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 헬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사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 관리에 우선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가족, 친구, 즐거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역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사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돈은 사실상 다른 것들하고 연계되면서 우리 어떻든 행복한 노후에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100세 시대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 특히 우리는 리스크, 위험을 얘기하죠. 그래서 100세 시대의 장수 리스크 4개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전장수죠. 우리나라 6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OECD의 1위인데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의 노후에 있어서 무전장수는 가장 큰 이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리스크는 유병장수. 우리가 건강 수명을 보통 73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73세 이후에는 어딘가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 또 하나는 무업장수, 독거장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구주들은 어떨까요? 은퇴한 가구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들을 한번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공적 수혜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되겠죠. 이러한 지원금으로 생활하신 분들이 31.9%에 달합니다. 공적연금 29%, 자녀의 용돈,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하신 분들이 24%, 실질적인 어떤 개인 저축이나 사적연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4%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현재 평균적으로 가구주들의 은퇴 자금들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설문조사 해보면 그 은퇴를 하지 않은 가구주들의 은퇴 노후 준비 상황을 보면 보통이다 39%, 잘 되어 있지 않다 혹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설문조사가 52%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은퇴 혹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큰 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니어,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세대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가장 큰 특징이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초고령화 사회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 2025년에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2024년 작년 12월에
이미 20%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령사회 혹은 그만큼 우리는 고령화 되면서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에 도래한 것이고요. 우리 마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부양을 계속해야 되고 자식들에 대해서는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마처 세대가 우리 베이비 부머, 우리 시니어들의 현재 현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의 추적 수단이 우리 부동산이었죠, 주로. 부동산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가계 부채 비중도 높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조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늙어가는 가족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비혼, 그리고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 이거에 따라서 고령 재취업도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맞물려서 우리 재무설계 혹은 금융자산관리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이제 바뀌고 있죠. 또 바뀌어야 하고요.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적립을 해오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인출을 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대신할 그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마련할까가 오늘 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산을 이제는 증식하기보다는 보존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자세의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소득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구주들을 조사를 해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의 83%가 계속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상 은퇴 연령도 68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데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될 거고요. 절세, 그리고 증여, 상속 대비 등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혹은 주택연금에 대한 연금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은퇴 세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그 금융자산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서 주요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경제 환경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은행 예금 금리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과거에는 고도 성장기였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도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물론 코로나 이후에 잠시 올랐었지만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은행 1년 예금 금리가 3% 초반으로 내려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1%대 금리를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상승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사실상 최근 평균만 하더라도 3%가 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는 당연히 오르게 마련인데요. 문제는 예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2.5%의 물가 상승률이 30년을 경과하게 되면 우리의 구매력은 48%,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금 금리만 유지했을 때는 사실상 물가 쫓아가기도 버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있어서 침묵의 암살자, 우리가 보통 고혈압을 얘기하는데 이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꼭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자산 중에 투자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금융자산 구성 현황을 좀 비교해 놨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저금리 상황에서 이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나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자산에서 현재의 내 자산의 금리 수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금리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투자 자산을 통해서 은퇴 자산의 수익률 향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 원의 자산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자금을 월 250만 원, 연 3천만 원을 계속적으로 인출을 한다고 하면 이 자산의 은퇴 후에 60세부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 3%면은 87세면은 자금이 고갈됩니다. 그런데 연 4%로 늘리게 되면 93세, 그리고 연 5%면 100세까지도 자금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연 1%만 올릴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투자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 그러면 우리가 주식, 펀드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저축은 뭐 많이 하고 계시는 예금들은 이제 금리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자산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변동성이 있다. 수익률이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수익률의 변화는 변동하긴 하지만 우상향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금 이자보다는 높았다는 게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고요. 아래 그래프도 이제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은 변동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쏠림 현상도 생겨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크게 오르기도 하고요. 한꺼번에 크게 빠지기도 하지만 우상향해 왔다는 거죠. 이러한 속성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투자안이 이러한 4가지 투자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회차 수익률이 10%, 2회차 수익률이 10%, 이런 것들 반복하면 20%가 되겠죠. 그런데 사안을 보시면 50% 대박을 냈다가 30%만 손실을 봅니다. 그래도 20%죠. 그래서 30% 대박을 냈다가 뭐 10%만 마이너스를 봅니다. 그래도 20%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연 10%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 일환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50% 수익 났다가 30%만 손실을 난다고 했을 때 수익을 낼 것 같지만 사안처럼 사실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꾸준한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인슈타인은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복리 효과인데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세계 8번째 불가사의가 복리 효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는 어떨까요? 투자 수익률이 한 해는 10%, 한 해는 마이너스 10%. 우리 평균적인 사람들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면 사안 같은 경우는 한 해는 50% 수익이 났다가 한 해는 50%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것들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0%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매년 반복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연 10% 수익이 났다가 연 10% 손실이 나면 그나마 자산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 50% 수익이 났다가 연 50%의 손실이 나면 급격히 자산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원금이 될 때 100%의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이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자산 관리를 할 때의 핵심은 결국은 적절한 기대 수익률을 관리를 해서 꾸준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 보시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 우리 코스피 지수와 복리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우리 주식시장은 큰 폭의 등락을 하지만 우상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죠. 근데 연 5%, 빨간색 점선인데요. 연 5%의 수익률만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수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실 거는 절세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떼느냐에 따라서 복리 효과의 크기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정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그리고 절세 전략을 고려해서 금융자산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질적인 금융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의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긍정의 마인드에 따른 생존 연령에 대한 통계 자료 분석이 있는데요. 핵심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혹은 행복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오래 살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보면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수명이 짧아졌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금융자산 관리도 사실상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불행하다. 그러면 사실상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올바른 자산 관리 혹은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투자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설계에 있어서 우리 목돈을 가지고 관리하느냐,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관리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돈이라는 것은 내가 큰 자금을 쥐고 있는 거고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매월 얼마가 나오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은퇴 세대의 그 생활 패턴, 우리가 지출 곡선을 보면 은퇴 후에 활동적인 시기, 그리고 회상의 시기, 간병의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지출은 초기에 활동적인 시기에 지출이 많고요. 중간에는 좀 지출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간병의 시기. 그러니까 건강 수명을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병이 생기게 되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데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자산관리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연금,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이런 연금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연금도 우리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관리하시는 퇴직금, IRP, 그리고 연금저축 이러한 연금형 자산들로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까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 사실상 재취업이 필요한 거죠. 뭔가 경제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더 쌓으신다면 은퇴자산을 연금화하는 전략,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필요하다면 주택을 연금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자산, 부채 현황을 면밀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월 수입이 얼마고 월 지출이 얼마인가? 나의 은퇴 생활 방식은 어떻게 갖고 갈 거고 향후 5년, 10년 내에 우리 가족의 이벤트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게 기본입니다. 이러한 참고 자료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은퇴한 부부의 평균 생활비를 조사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가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족이 한 분 더 있으시면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겠죠.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연금 자산의 기본이 이제 공무원연금 혹은 국민연금 이러한 나오시는 금액도 개인적으로 틀리신데요. 각자의 현황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 준비 자금을 계획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우리 자산을 가지고 이 자산이 얼마의 역할을 할 것이냐를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연금 자산의 수령의 금액에 따른 필요 자산인데요. 뒤집어 보면 내 생활비를 월 230만 원, 350만 원 할 때 필요한 자산 규모가 얼마일까를 계산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230만 원을 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3%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 올라간다. 그러면 7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시다면 거의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시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월 230만 원을 벌으신다. 그러면 이러한 자산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을 발생할 수 있는 연금 혹은 일 이런 것들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230만 원이라도 3%일 때하고 5%일 때하고 필요 자금이 틀립니다. 이처럼 수익률을 내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돈이 생기면 그 자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왜요? 주위에서 목돈이 있는지 알고 쫓아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을 연금화를 해 놓으시면 연금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는 3층 연금 제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직금 혹은 목돈을 연금화해서 퇴직연금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금 형태의 저축을 하셨다면 그 자금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혹은 기존에 갖고 계신 그런 자금들을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시 상품, 주택연금 이런 형태로 연금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무 설계 전략에서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퇴직금과 같은 자금들을 연금화하는 그죠? 전략들 그리고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처럼 실물 자산을 연금화하는 이러한 전략들도 연금화 전략이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취업이나 부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정소득을 만드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현금 흐름 확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또 재무적인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현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출이자, 세금, 건보료, 보험료 이런 것들도 시니어에 있어서는 현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재무설계 관점에서의 금융자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가장 큰 차이는 재테크는 일회성 혹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하고요. 재무설계는 우리 노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 하에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재무 목표가 뭔지 그리고 현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해 보고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고 얼마가 부족하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재무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간 단위 혹은 분기 단위로 재점검하시고 설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 하에서 재무 설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무 설계를 할 때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정보를
전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게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 자산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탈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탈에서 조회해 보시면 내연금 조회 혹은 재무설계, 내연금 조회는 여러분들의 국민연금부터 연금저축, IRP 등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노후 재무설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현재의 자금을 가지고 노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혹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우리 자산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맞는 투자 자산 선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행복을 위한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투자하는 과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이 신경 쓰여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밤잠이 안 온다 라고 하면 투자 성향이 안 맞는 거죠. 여기 이 예시표는 우리 금융기관에서 정해야 되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권유해야 되는 상품의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투자자다, 안정 추구형 투자자다 하면 상품 위험도에 있어서 초저위험 또는 저위험 상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자다 혹은 공격적인 투자자다 하시면 주식 투자나 해외 주식 투자, 해외 ETF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러한 그 성향이 안 맞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적인 걸 하셔야 되냐? 그러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적인 자산만으로는 물가 상승률 쫓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요. 안정적인 투자자나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들도 자산의 일부에 대해서 주식 관련 자산을 편입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대안 상품, 그러니까 주식과 연계된 상품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금융기관 관리자, PB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좀 더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 관리 한 분야입니다. 이미 많은 공부가 돼 있고 하고 계시다면 주식 투자 하시되 앞서 살펴보신 대로 내 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가실까는 한번 결정해 보시고요. 이것이 어렵다. 혹은 주식 투자 하시고 있으시다 하더라도 과거 성과가 안 좋다 하시면 펀드나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펀드란 자산운용회사에서 개인들의 자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펀드 매니저가 나의 자산을 운영해 주는 게 되겠고요. ETF라고 하면 펀드이지만 주식처럼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 펀드가 ETF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펀드의 특성을 둘 다 가지는 게 ETF이고요. 그래서 최근 3, 4년 사이에 ETF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니즈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공부들은 조금 더 많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버 어카운트나 자산 운용사 또는 투자 자문사의 자문 계약을 하는 투자 전략도 있고요. 요즘 많이 하는 채권 혹은 리츠, 해외 채권 이러한 다양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금융자산 관리에 있어서 핵심 상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이미 들고 계신데 관리가 안 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이라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실 때 소득공제를 위해서 들으신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러시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제 시니어의 관점에서 보면 연금저축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이미 자금이 어느 정도 불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연금계좌 혹은 연금저축보험의 현황을 먼저 잘 파악해 보십시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공시율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시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증권회사로 이전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전을 통해서 관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증권회사에 있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 펀드, 여러분들이 그냥 해외 주식형 펀드나 ETF를 하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 안에서 운영하시면 비과세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연금소득세는 늦게 타실수록 연금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큽니다. 또 하나는 연금저축에서 운영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IRP를 살펴보겠습니다. IRP 같은 경우는 개인형 퇴직계좌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실 때 2022년부터는 당연히 IRP로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시는 경우도 IRP로 입금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IRP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될 거고요. 퇴직금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소득공제를 위해서 IRP를 들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현재는 세액공제를 받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IRP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IRP도 이 안에서 운영하게 되면 과세 대상 펀드가 비과세로 운영이 되면서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되죠. 중요한 것은 현금을 관리할 것이냐, 현금 흐름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목돈을 관리할 것이냐라는 파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목돈을 인출하실 게 아니라 IRP에서 연금 형태로 만드시는 게 노후 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 소득세가 30%가 절감이 되게 됩니다. 또한 10년이 넘게 되면 연금 소득세가 40%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혹은 IRP에 지금 퇴직금이 있으시다면 IRP에 대한 상품 관리를 잘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ISA입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뉴스를 많이 검색해 보시면 ISA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ISA는 연 2천만 원 불입이 가능하고 총 1억까지 불입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연 4천만 원, 2억까지 불입이 가능하도록 세제안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금 관리나 절세가 가능한데요. 이 상품은 3년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현재는 200만 원,
세제가 바뀌게 되면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증권회사의 중개형 ISA를 활용하시게 되면 주식 투자도 하실 수가 있고요. 채권 투자, ETF, ELS 이러한 다양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념하실 거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3년의 이상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서 10,000원이라도 넣어놓게 되시면 3년 후에 내가 일시금을 더 많이 넣고 단기간에도 이러한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ISA를 통한 자금 관리에 대해서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품을 통한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관리자 혹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이러한 상품들을 하나하나씩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안정추구형 상품, 채권 혹은 CMA, 채권형 펀드. 여러분들 CMA는 금융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증권회사의 CMA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하면서도 2% 중반의 금리를 주는 것이 CMA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저쿠폰 채권이라 하면 과거에 낮은 금리, 그러니까 낮은 쿠폰으로 발행한 채권을 현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수익률은 높아져 있는데 쿠폰 금리는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쿠폰 채권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경우는 채권 혼합형 펀드, 그리고 최근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하이힐드 채권을 편입했을 때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메자닌 펀드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CB 등을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사실상 금융상품들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나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적극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극 투자형 상품은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자산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주식형 펀드, 주식 ETF, 그리고 주식 랩이나 주식 1인 계약 같은 간접 투자형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더라도 잘 아는 주식, 그리고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또한 분할 투자를 통해서 진행하시되 주식형 펀드나 ETF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혹은 노후의 금융 자산 관리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확대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자산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수익률의 변동성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다고 무조건 투자하실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익률로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요. 복리 효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우리 금융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현금 흐름 중심의 금융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매월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은퇴 자산, 그리고 향후에 필요한 자금들을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자금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꼭 판단하시고 그러한 성향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실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금융자산관리의 핵심 상품은 역시 IRP나 연금저축, ISA, CMA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현명한 금융자산관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증권 김대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